이제 페르시아를 본격적으로 공략하러 가야 되겠죠. 페르시아와의 싸웠던 최대 전투는 가우가멜라 전투입니다. 여기서도 파란색은 마케도니아의 팔랑크스고 빨간색은 페르시아입니다. 여기서도 앞선 전쟁과 똑같습니다. 페르시아의 보병이 이렇게 일렬로 늘어서 있고 앞에는 기병들 있죠. 이렇게 사선 있는 게 기병들입니다. 기병과 기병끼리 부딪혔고 알렉산드로스는 또 기병대를 이끌고 적의 기병대를 공략하는 이런 방식을 씁니다. 이름으로써 기병대를 먼저 깨뜨리고 다리우스를 향해서 공격을 함으로써 전의를 상실하게 만드는 이런 전략을 쓰게 됩니다. 여기서도 승리를 거두고 나서 바빌론에 입성을 합니다. 당시에 바빌론은 아주 화려하기로 유명했던 곳이죠. 바빌론은 아케메네스 페르시아가 점령 이전에 바빌로니아가 있었던 그런 곳이죠. 그때부터 명성을 유지해 오다가 더 발전을 하고 화려한 궁정이 있었던 그런 곳이죠. 근데 페르시아의 수도는 수사였단 말이죠. 그 수사에 가서 여러 재물들을 흡수하고 또 페르시아는 수도가 두 개였는데 수사가 있고 페르세폴리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페르세폴리스에 가가지고 여기도 재물을 다 빼앗고 불을 지릅니다. 그래서 오늘날 페르세폴리스가 이렇게 발굴된 그런 곳은 그래도 꽤 기둥들이 많이 남아있지만 오랫동안 모래에 묻혀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 유지가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어쨌든 알렉산드로스가 페르시아 가가지고 페르세폴리스를 불을 지르고 파괴한 건 분명하죠. 여기서도 다리우스는 도망을 쳐요. 그러니까 알렉산드로스는 다리우스를 쫓아서 더 찾아가게 되는데요. 페르세폴리스부터 다리우스를 쫓아가지고 동쪽으로 가게 됩니다. 오늘날의 테헤란 거쳐서 이렇게 동쪽으로 다리우스와 그 잔존 세력들을 찾기 위해서 공략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의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헤랏, 칸다하르, 카불, 그리고 박트리아까지 이런 경로를 거쳐서 동쪽으로 가게 됩니다. 동쪽으로 왜 갔을까? 알렉산드로스는 지금 수사와 페르세폴리스까지 점령을 했으니까 충분히 원래 원정 목적은 다 달성했기 때문에 이 정도만 가도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더 갈 생각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거대한 제국을 자기 걸로 만들고 싶었을까? 이걸 보면 아케메네스 페르시아를 창건했던 키루스 대제를 닮고 싶었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키루스가 원래 여기 페르시아에 시작해서 소아시아를 점령을 하고 바빌론을 점령하고 그러고 나서 이 동쪽 지역을 공격을 하다가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키루스란 사람은 페르시아를 창건을 했고 대단히 존경받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알렉산드로스도 이 키루스란 사람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었을 거고 키루스가 만들었던 그 제국을 기왕 여기까지 왔으니 더 육성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그래서 페르시아의 권역에 있는 이런 도시들을 하나하나 점령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박트리아까지 갔는데 다리우스는 부하에 살해되고 이제는 페르시아 나라가 확보했던 영역은 다 얻게 돼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갔던 것은 페르시아가 아닌 미지의 땅이죠. 여기 오늘날의 칸다하르라는 데까지 가서 여기 카불, 아프가니 수도를 거쳐서 카이보 고개를 거쳐서 박트리아까지 갔다가 페라가나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지금 인도 서부의 오늘날의 펀잡 지구까지 갑니다. 여기서는 코끼리 부대와 부딪혀요. 그리고 여기는 기후가 많이 달라요. 기존까지는 오늘날의 이란 지역은 굉장히 건조한 땅이잖아요. 건조한 땅에서 페르시아 영내에 있었던 군사들과 싸우는 어찌 보면 수월한 거였는데 인도의 서부 지방, 지금의 파키스탄 이런 곳에서는 전혀 다른 기후의 환경에 만나야 되고 인도라고 하는 곳에 있었던 이 코끼리 부대와 싸우고 해야 되니까 상당히 어려워졌던 거죠. 군사적으로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병사들이 더 이상 정벌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가자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침 알렉산드로스가 이 폐에 창을 맞아가지고 폐에 구멍이 뚫리는 이런 부상을 입기도 해요. 그래가지고 더 이상 진군은 무의미하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말발굽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인더스강을 따라 내려오면서 그동안에 얻었던 전리품들은 배에 싣고 인도양을 거쳐서 바빌론 쪽으로 보내고요. 자신과 병사들은 육지를 통해서 복귀를 합니다. 그 복귀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아주 유명한 에피소드가 있어요. 발루치스탄 사막을 지나고 있었는데 오늘날에도 아주 건조하기로 유명한 땅입니다. 비가 거의 안 오는 땅이에요. 그 땅을 알렉산드로스는 모래 사막을 지나고 있었는데 물은 한참 멀리 있었다. 왕을 비롯한 모두가 갈증에 시달리며 끝없이 걷고 있었는데 물을 구하러 갔던 병사들이 아주 작은 양의 물을 구해왔다. 그래서 알렉산드로스 대왕한테 먹으라고 병사들은 어렵게 구한 물을 투구에 담아 왕에게 바쳤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고맙다, 너네들 수고했다라고 하고 이렇게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알렉산드로스는 감사를 표하는데 투구를 받은 그 알렉산드로스는 모든 병사가 보는 앞에서 물을 쏟아버렸습니다. 혼자 마시느니 마시지 않겠다는 것이다. 나 혼자 갈증을 해소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동료 제군들이 이렇게 갈증에 시달리고 있는데 나 혼자 호의호식하거나 좋은 걸 겪을 수 없다. 이런 걸 보였다는 거죠. 이러니 병사들이 얼마나 사령관을 신뢰하겠어요. 그동안에도 그랬다는 거죠. 이 발루치스탄에서만 있던 게 아니라 그동안에도 말하자면 풍찬노숙하면서 부하들과 똑같은 음식과 똑같은 잠자리를 거치면서 이렇게 어려운 환경을 거쳐왔기 때문에 부하 장수들이 다 알렉산드로스 종용하고 지금까지 원정을 하게 됐었던 원동력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런 발루치스탄의 사막에 있었던 이런 에피소드가 알렉산드로스라는 사령관이 얼마나 뛰어났으며 얼마나 병사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돌아왔는데 바빌론에 와서 지내고 있었는데 병이 걸립니다. 아마도 말라리아에 걸리지 않았을까, 황열병 같은 게 걸리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썰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독살되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독살되었으면 바로 죽었을 텐데 며칠 동안 고열에 시달리고 해롱해롱 하다가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독살은 아닌 것 같고 아마도 당시에 흔하게 있었죠. 이렇게 전염병에 걸려서 죽는 거는 흔한 일이니까 아무리 젊었어도 전염병에 당연할 수는 없으니까 말라리아 같은 게 걸려서 죽지 않았겠느냐라고 해서 34살의 짧은 생애를 마치게 됩니다. 알렉산드로스가 죽은 다음에 그럼 후계자를 누구를 삼을 거냐라고 하는 논의가 벌어지겠죠. 근데 알렉산드로스가 아들은 있었어요. 근데 아주 어렸습니다. 아주 애기예요. 그리고 마케도니아에도 친척들이 있었죠. 그래서 친척의 일부를 데려온다, 뭐 한다,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던 사이에 그 부하장수의 한 명이었던 포텔레마이오스는 알렉산드로스의 시신을 마차에 싣고 이집트로 갑니다. 알렉산드로스가 갑자기 죽었기 때문에 그 밑에 있던 여러 부하 장수들이 후계자를 세우려고 노력은 했지만 마땅한 후계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수들이 땅을 나눠서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로스가 만들었던 단일 제국이 4개의 제국으로 분열이 됩니다. 헬레니즘 제국이 사분열하는 시대가 됩니다. 이집트를 다스리게 된 프톨레마이오스, 원래 페르시아 제국을 다스리게 된 셀루코스, 마케도니아를 다스리게 된 카산드로스, 소아시아를 다스리게 된 리시마코스, 이렇게 4개로 분열이 되고 이들 간에 치열한 경쟁이 일어나게 되죠. 그 중에서 팔레스타인 지역은 셀루코스 제국과 포톨레마이오스 제국 사이에 경계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두 세력 간에 밀고 당기기 있던 시절이 생기죠. 그러다가 잠시 공백기가 생기면서 하슈모니안 왕국이 세워지기도 합니다. 그러는 상황에 기원전 218년쯤 되면 알렉산드로스가 죽은 거로부터 한 100년쯤 지나서 셀루코스 왕조도 축소가 되고 마케도니아, 셀루코스, 프톨레마이오스 정도로 축소가 됩니다. 원래 페르시아 땅은 페르시아인들이 다시 들고 일어나서 파르티아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가 되고 소아시아 지역은 셀루코스가 다스리는 동부 지중해 3국이 형성되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이런 상황이 됐는데 비록 나라는 이렇게 셋으로 나눠져 있어도 알렉산드로스가 마케도니아의 문화를, 마케도니아 사람들을 데리고 이쪽에 자리 잡았기 때문에 지중해 동부 지방에 헬레니즘 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마케도니아나 다른 지역에 출발해 가지고 소아시아 자리 잡고 레반트 지방, 이집트까지 왔기 때문에 이들이 갖고 있었던 언어와 문화들이 여기에 자리 잡게 된 거죠. 하지만 민중들은 원래 자기 언어를 쓰게 마련이잖아요. 그 민중들이 쓰던 건 아람어. 이 제국 전체에 통용되는 정치 언어, 기록의 언어는 헬라어가 이때부터 사용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가장 성공한 제국이 어디냐면 이집트에 세웠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죠. 그 왕조가 수로 삼았던 것이 알렉산드리아이고 지금까지도 알렉산드리아는 남아있죠. 물론 프톨레마이오스 시절의 알렉산드리아는 지금 있는 알렉산드리아 시의 앞에 바다에 잠겨 있어요. 당시에 세웠던 시가지가 이렇게 있죠. 이 시가지가 나중에 지진도 나고 그러면서 바닷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하면 가장 유명한 게 뭐죠? 박물관이죠. 지역에 있었던 여러 학자들을 여기로 끌어모았죠. 끌어모아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여러 책들, 파피루스로 제작된 책들을 보관하고 이곳에서 연구를 자유롭게 하도록 독려를 했죠.
그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을 본받아서 나중에 로마 시대에도 여러 도서관들이 생겨났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유물로 남아있는 볼만한 게 여기 에페소스에 있는 켈수스 도서관이죠. 이 도서관 문화가 알렉산드리아, 에페소스, 페라가모 등 헬라어 사용권으로 확대가 되게 되고 또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히브리어 성서가 헬라어 성서로 번역이 되는 기독교 탄생의 중요한 계기가 되는 일들이 여기 알렉산드리아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끊임없이 확장을 하고 지역에 있는 여러 문헌들, 고대 책들을 계속 흡수를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페라가몬이라는 도시와 경쟁을 하게 됐어요. 그럼 페라가몬은 어떤 도시냐면 알렉산드로스가 페르시아를 정벌하면서 수사나 페르세폴리스에서 엄청나게 많은 재물들을 확보했잖아요. 근데 알렉산드로스가 갑자기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보물들을 물론 부하 장수들이 일부 나눠 갖긴 했습니다만은 그것을 전체를 가져다가 페라가몬이라고 하는 요새 도시에다 보관을 했어요. 그래서 페라가몬이라는 도시가 하나의 독자적인 도시 국가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알렉산드로스 보물을 가지고 발전하게 되다 보니까 돈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학자들을 끌어모아서 알렉산드리아처럼 성장 발전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헬레니즘 시대 제2 아테네라고 불렸던 거죠. 제2 아테네가 뭐냐면 여러 학자들이 모여들었다는 거죠. 모여들어서 여기서 학문 연구 활동을 했다. 여기 사진에 보시면 이 경사면을 만든 극장이 있죠. 그리고 위에는 로마 제국 시대 신전 유적도 있고 아주 극장이 아주 독특한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터키에 가시면 여기 페라가문 한번 가보면 상당히 좋습니다. 또 페라가문 하면 제일 유명한 게 뭐냐면 이곳에서 처음 만들었다고 하는 양피지예요. 원래 책은 이집트에서 파피루스에 기록함으로써 생겨났죠. 근데 그 파피루스가 이집트의 나일강에서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에서 나일강에서 생산되는 파피루스를 수출 금지를 시켰어요. 왜냐하면 경쟁 도시들을 이런 도서관을 못 만들도록 자신의 독점하게 수출 금지를 해버리다 보니까 페라가문에서는 책을 기록할 소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소재가 좋을까 찾다가 양피지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양의 가죽 또는 염소 가죽들을 무드질을 해가지고 부드럽게 만들어서 책에 만들 수 있는 종이처럼 만든 거죠. 물론 종이보다 훨씬 더 비싸긴 하지만 양피지에 기록하면 꽤 오랫동안 보존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격은 비싼 대신 또 다른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로 하게 됐던 거죠. 지금도 양피지로 만든 성서가 이렇게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페라감에서 만든 양피지가 종이가 본격적으로 생산되기 전까지는 특히 인쇄술이 활성화되기 전까지는 양피지를 많이 활용했다고 하는 거죠. 또한 헬레니즘이 만든 아주 중요한 것은 아테네나 코린토스 중심의 그리스 지역, 이오니아 지방에 있었던 그 헬레니즘 문화가 동부 지중해 전체에 퍼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에도, 레반트 지방에도, 이오니아 지방에도, 마케도니아에도, 그리스 본토 지역에도 이런 인간 조각상 같은 것들이 많이 퍼지게 되고 기술의 보편화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오늘날 루브르 박물관에 보관되고 있는 사모트라케 니케나 밀로이 비너스 이런 것들이 다 헬레니즘 시대에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고대 그리스에 만들어진 것들은 많이 망실되었고 헬레니즘 시대에 만들었던 여러 조각품이 이렇게 발견이 돼서 전시가 가능했던 게 바로 헬레니즘이라는 게 이 지역에 확산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또 라오콘 군상 같은 것도 있죠. 바티칸 박물관에 1층에 이렇게 전시되고 있는 것들. 이것도 고대 그리스에서 시작된 조각 기술이 헬레니즘 시대까지 이어져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됐고 이런 것이 나중에 로마 시대로 전해져 가지고 로마 시대에도 예술적인 작품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복제품들이 만들어져서 오늘날 유럽의 박물관을 가득 채울 수 있게 된 그런 원동력이 바로 고대 그리스에서 시작된 이 예술 작품의 기술들이 헬레니즘을 거치면서 동부 지중해에 확산이 됐고 나중에 로마 제국이 이 지역을 흡수함으로써 지중해 전체에 퍼지게 됐다고 하는 큰 역할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헬레니즘이 남긴 또 중요한 사건 하나는 알렉산드로스를 따라서 동방 원정을 했던 그 부하들이 머물게 되었던 박트리아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 박트리아가 지금 영역이 어떻게 되냐면 수도가 오늘날의 아프가니스탄 쪽에 있는 아이하눔이라는 데였습니다. 박트리아 오늘날의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아프가니스탄을 전체를 아우르는 이런 도시였습니다. 알렉산드로스가 여기가 점령을 하고 이 지역에 부하들을 남겨놨는데 이들이 고립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의 서쪽은 페르시아 땅이잖아요. 그 페르시아가 나중에 파르티아라는 나라로 독립을 하게 되고 여기 박트리아와 지중해 동부와는 연락할 길이 없어요. 그럼으로써 이 박트리아가 그리스 문화를 보존하고 그들 고유의 문화로서 발전하게 된 겁니다. 특히 여기 간다라라는 데가 있거든요.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을 거쳐 있는 이 간다라 지방에서 독특한 문화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람의 형상을 조각하는 겁니다. 박트라의 수도였던 아이하눔에서 발굴된 유물입니다. 여신 얼굴이죠. 아마도 아프로디테의 얼굴이겠죠. 그리고 이 동전 같은 건데 동전에도 보면 얼굴에 태양처럼 보이는 이런 것들도 있고 조승달 형태도 있고 마차에 타고 가는 어떤 부인의 모습도 있고 이런 인간의 형상을 조각하는 문화가 이쪽에 남게 되었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무엇이 나오냐면 그리스의 종교와 이 지역의 문화, 그 중간에 있었던 페르시아 문화까지 융합이 된 겁니다. 헬라스와 동양 문화가 융합이 됩니다. 여기 보면 이게 아이하눔의 친전에 안치되었을 거라고 상상되는 제우스입니다. 제우스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요. 오른쪽에는 승리 여신 니케가 있죠. 왼손에는 창을 들고 있고 얼굴을 보시면 바로 이게 태양 원반이에요. 이 광배라고도 불러요. 불교에서는 광배라고 부르는데 이 태양 원반은 조로아스터교의 일부인 미트라의 상징입니다. 조로아스터교에는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 미트라의 상징이 태양 원반이거든요. 제우스가 태양 원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우스는 그리스 문화고 태양 원반은 페르시아의 문화야. 그러니까 그리스 문화와 페르시아 문화가 합쳐져서 이런 조각품이 만들어지게 된 거고요. 이 조각품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간다라 미술이 탄생을 하게 된 겁니다. 간다라 불상의 옷을 보세요. 이 옷은 전형적인 그리스 시대의 옷입니다. 그리고 얼굴 있고 헤어스타일도 그리스식 헤어스타일이고 뒤에 태양 원반이 있죠. 이 간다라 미술의 특징이죠. 여기 호위 무사가 된 헤라클레스가 있죠. 파키스탄의 페샤와르 박물관에 있는데 여기 보면 신이 있죠. 광배가 있는 아마 제우스 신이겠죠. 그 옆에 헤라클레스가 있죠. 그러니까 원래 불교에서는 이런 인간의 형상을 만드는 문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탄생된 불교는 없었는데 박트리아가 이쪽에 자리 잡으면서 그리스 문화가 이쪽에 전해지면서 불교 문화에 인간의 형상을 만드는 문화가 결합이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신을 인간의 모습으로 만드는 문화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 간다라 문화가 실크로드를 거쳐서 중국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중국 낙양의 용문석굴의 불상도 이렇게 제작이 되죠. 똑같은 옷을 입은 의상이 있고 헤어스타일이 있고 뒤에 광배가 이렇게 있죠. 이것이 중국 낙양까지 와서 다시 동쪽으로 쭉 오면 어디까지 오냐면 한반도의 경주까지 오게 된 거죠. 석굴암을 보시면 헤어스타일도 비슷하게 따라왔고 뒤에 특히 광배가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미트라의 상징인데 이것이 태양원반. 페르시아의 문화가 신라의 수도 경주까지 와서 이렇게 조각품으로 남게 된 겁니다. 헬레니즘이 남긴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는 알렉산드리아에서 히브리 성서가 헬라어 성서로 번역이 되었다는 것. 그것을 셉투아진트 또는 72인 번역이라고 해요. 이것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번역이 된 이유는 알렉산드리아에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고 아마 유대인 전체에서 한 3분의 1 정도가 알렉산드리아에 살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아주 드물어졌고 헬라어는 이 지역의 국제 언어가 되었기 때문에 그 국제 언어를 읽을 수 있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구약 성서가 헬라어 성서로 번역이 되고 이것을 중심으로 유대교가 성립하게 되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기독교가 나올 수 있었던 큰 계기였다는 거죠. 그렇게 헬레니즘 지중해 동부로 확산되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고 또 그것이 이 지중해 동부 영역을 차지할 수 있던 원동력은 또 알렉산드로스가 이쪽을 다 점령을 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